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최갑수 연구원인데요. 오늘 이제 감독원하고 저희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이를 해서 성인을 위한 금융 전문가 언택트 교육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금융교육은 오늘부터 3일 연속 진행할 생각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들의 자녀 금융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큰 제목 하에서 일부에서는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인생 후반을 대비로 해서 금융상품 같은 거를 뭘로 골라야 되는가, 이렇게 큰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 대담을 해주실 트러스톤 자산운용연구원 포럼의 강창희 대표를 소개해 드립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강 대표님께서는 평상시에 네.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 예. 그 중에 이제 하나로다가 이제 자녀 리스크를 뽑으셨고, 네. 그 다음에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경제적인 자립 교육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다가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 중에서 자녀 리스크하고 하는 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요즘 우리 사회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하단 말이냐? 위험합니다. 내가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시체말로 쪽방에 산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거를 캥거루라고 그러죠.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가? 3년 전인가 무슨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에만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신통하게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다거든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라는 말이 참 생물 선생님이나 하는 어려운 단어인데 작년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기생충이라는 뜻이죠.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거는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인데 일본의 35세에서 44세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인생이냐.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담았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요즘 일본의 노인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은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글들이 많아요. 또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 세대의 인생 후반에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국 나라 중들 중에서 자녀들이 키우는 교육비 문제라든지 또 성장하고 나서 결혼 비용 이런 게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 자녀 교육비에 가장 많이 쓰는 몇 나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각 뺐지 그런다는 거예요. 성공해서요.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근무하고 있는 한 재미교부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국내 대학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미국에 누님이 있어가지고 비행기표를 그 누님이 보내줘가지고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 그때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고지서가 나왔대요. 누나가 의사 부인이고 부자랍니다.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그 고지서를 누나한테 갖다 줬대요. 근데 누나가 완전히 미국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빤히 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그러더래요. 네.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 받고 그래 졸업했대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누나가 등록금을 척척 주었으면요.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네.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9%로 내려갔는데 아직도 1등이에요. 근데 2등이 어디냐면 이웃나라 일본인데 55%. 네. 확 떨어져서. 근데 일본에서 왜 대학을 이렇게 많이 가자고 다들 난리거든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든지 융자 받아 다녀야 되니까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찮으면 들어가 봤자 취직도 안 될 거. 네.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찮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결혼 비용은요,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네.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흰자 좀 주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네. 어떻게 자꾸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네. 이 정도거든요. 네. 내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네 아들 시집갈 때 결혼비용, 네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들어줬냐? 그랬더니 얼마 들어줬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 끝냈대요. 사장인데. 네네. 그 정도로 우리는 근데 이 결혼 비용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애들 결혼 비용에. 네네. 지금 이제 그 결혼 비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더욱 더 심각한 게 이제 사교육비 지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잠시 그저께 일본의 문부 과학성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교육부에 해당되는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통계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 헤이세이 산주낸 우리나라 연표로 따지면 2018년도 통계 자료인데 그 유치원 자료가 52만 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은 보니까 공립하고 사립을 구분해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를 제가 다 불러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합산을 해봤더니 그 일본의 국립대가 21개 정도 있잖아요. 국립대를 다니면서 그 하숙이나 자취를 안 하고 자택에서 4년간 졸업하는데 467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립대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하숙이나 자취 이런 걸 하게 되면은 964만 원,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합산을 해봤더니 유치원에서 그 국립대까지 마치는데 2,45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립을 졸업을 해서 하숙하는데 3,10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3,400만 원 정도, 3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 부모들이 자녀 한 명 대학 졸업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 사교육부를 그런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고요. 제가 그 3년 전에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인데 이 집인데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 정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버는 거죠. 예,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애들 둘 명한테 쓰는 과외비만 3,36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록금 내줘야지, 옷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뭐 이거 다 하고 나면은 그러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언제 이 저축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노후를 대비한 저축도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그 공기업들이나 선생님들은 다르겠지만 일반 사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퇴직 이런 나이 또한 그 너무 빨라지고 있지 않는데 느낌이 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계속 그 뭡니까 60, 70대까지 1억씩을 벌면 상관없는데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평균이. 그러면은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재취업을 해도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재취업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결혼 비용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지출해야 되죠.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죠. 소장님, 그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녀 교육비에 커다란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 또 그 어렵게 해가지고서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힘들고 또 대학교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 제가 3년 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젊은이들의 공통점을 쓴 얘기도 거기 나오고 그래서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 이런 책이었는데요. 그 일본도 지난 20년 넘게 불황으로 취직이 안 돼서 대학생들 젊은 애들에게 냉혹한 사회였대요.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일본의 대졸자들 취업률이 96%더라고요. 꿈 같은 얘기죠. 일본은 구인난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요, 작년 2월에 대졸자가 취업률이 평균 67%였다는데 거기에 군대 간 친구들, 대학 간 친구들, 대학원 간 친구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취직이 아니잖아요. 그거 빼버리면 50%대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라도 취직을 하기만 하면 또 만수무강인가? 아니죠.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님이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58년 개띠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3년 하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요.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거든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이 고성장기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취직하면 되는데 저성장기에는 신규 채용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 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직을 몇 번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이직해서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닙니다.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이 친구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소장님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고 또 금융회사에서 그 여러 그 CEO도 많이 하셨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실 때하고 또 직접 CEO를 하시니까 인재를 채용하는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이 달라진 게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가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3년쯤 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큰 회사가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요.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그중에서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온 애들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3명이고 한 명이 기타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기타 대학 출신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요. 서울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돌연진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타 대학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서 자기가 변호사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 친구는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요.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의 대형 건설사 마스터를 취직했어요. 지금 71세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면 다니더라고요.
나왔는데 딴 데서 금방 데려가더라고요. 아직도 뭐 80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골 같은 데에서는 그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서 변호사 이제 자격증을 따면은 시골에 이제 프랜카드도 붙여놓고 또 어떤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 잡는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같은 경우 로스쿨을 졸업을 하더라도 이 친구들 다 그 취업도 로스쿨한테 쉽지도 않고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 너무 갑자기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그 우리나라의 변호사 등록 1번이 1906년에 나왔대요. 만 번째 등록이 2006년. 그러니까 10,000명이 늘어나는데 10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변호사였던 사람들은 끝내준 거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6년, 5년. 지금 변호사 30,000명씩 따라오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신문에 보면은. 돌아가는 꼴은 의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부모 세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세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세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직업관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부모도 자식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유명하죠. 그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10계명이라는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두어 개 얘기해 보면요. 월급만 주대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매년 가을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뭐 300대 1, 400대 1 그날인데 그 회사들이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 년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뭐 소나타나 이런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장님 보시기에 중산층에 대한 스탠다드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요. 다 남의 눈에 의식한 거,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인데요.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셔츠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큰 차 아니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뭔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한 정도 받아볼 것.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그 품 안의 자식처럼 해가지고 계속 감싸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요.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자가 한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 읽어드리면은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이 교육받은 부모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소개한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전에 교장 선생님 하신 전성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어떤 분이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지어서 지낸 분.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아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대요.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 서울에서 온 교수님 아들, 박사님 아들, 뭐 그다음에 뭐 고관 아들 아주 그냥 간섭하고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애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서서 그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립 교육을 앞으로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녀 리스크에 걸리지 않으려면 자녀들이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요. 그 첫째 자립이 뭐냐면은 이 행위의 자립이에요. 내 아들이 이 지나간 자리에 지나간 자리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치우게 만든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목욕탕에 가보면은 수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쓰고 그냥 버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그걸 내가 치워야 된다. 그러면요, 내 아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의식의 자립이라는 건데 생각, 의식 이게 자립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남의 눈을 가장 의식하는 나라잖아요. 이 체면 문화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에 아파트는 몇 평 이상 돼야 돼. 자동차는 얼마 이상 커야 돼. 옷은 어떻고. 이 뭐냐면 중요한 게 남의 눈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 애들이 나중에 내가 경제력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쪽방에 살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남한테 뭡니까? 내 자신이 최고다. 그걸 쪽팔려 하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의식의 자립, 생각의 자립이 또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인데 남한테 끼치지 않으려면은 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진정한 그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개인들이 그 돈을 버는 능력보다는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그러면은 재테크해서 돈만 왕창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필요할 때는 절약을 잘해야 되고 그런 얘기거든요. 예. 이제 소장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경제적인 자립을 하려면은 절약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이에요. 오늘 저녁에 재테크 강좌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반한 거 찍어줄까 이러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 여보세요. 그거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고성장 시대,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아까 말했지만 재미교포분이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지요.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이거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님이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넣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내일이라도 시내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거든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 일부에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돼 왔는데 그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13살이 되는 성인식 날 세 가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책, 두 번째가 손목시계, 그 다음에 축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뜻을 찾아봤더니 성경책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인간으로 살아달라 하는 거고, 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수중에 아껴 써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축의금 뭐냐 그랬더니 보통 성인식 날 우리나라 13살이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잖아요. 보통 집안에서 한 200~300불 정도 주는데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한 3,000불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성인들도 큰 돈이듯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릴 때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런 거를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학교 교육을 할 때 경제적인 자립 교육, 특히 이제 금융 투자 교육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돼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하네요. 수능에서 뭐 경제 선택가 뭐 1.5%라든가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들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옛날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이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융교육, 투자교육은 영어, 수학교육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는 너무나 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립교육, 그다음에 금융교육, 투자교육 이걸 너무나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그 일부 시간에서 그 자녀 리스크 요거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